평양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업 중 하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철학을 가르쳤지만 진정한 철학은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당이 허락한 사상만을 반복해야 했고 학생들의 생각까지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교수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과 강의실은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다. 벽면에 걸린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앉은 50여 명의 학생들, 그리고 강단에 선 나는 오늘도 정해진 교환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주체사상의 우월성, 자본주의 철학의 반동성, 혁명적 수련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43세 나이에 이 대학 교수가 된 지 벌써 15년째였고 나는 평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매달 받는 배급은 일반 주민들보다 2배 많았고 대성구역의 교수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으며 당에서 지급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특권층이라는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강의를 하면서도 내 안에 무언가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철학을 전공한 이유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진리를 탐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탐구가 아니라 암송이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교과서에 나온 답만을 되풀이했고 조금이라도 다른 해석을 시도하면 즉시 자아비판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다. 서양 철학자들도 나름의 논리가 있지 않느냐고, 그들의 주장을 왜 반동으로만 규정하느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을 때 나는 그 학생의 눈빛에서 진정한 지적 호기심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답해야 했다. 자본주의 철학은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이 연구실은 많은 교수들이 부러워하는 공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점점 답답한 오리처럼 느껴졌다. 책장에 꽂힌 책들은 모두 당에서 허가한 것들 뿐이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관련 서적이 대부분이었다. 가끔 소련에서 출판된 철학 서적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검열을 거친 것들이었다. 진정한 학문적 자유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저녁이면 아내와 9살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녁 식탁에서는 오늘 받은 배급 이야기와 아들의 학교생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그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인가? 철학이란 본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학문인데 나는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 모순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다. 아직은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뒤바꿀 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고 불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도시는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1년 반이 흐른 어느 가을날 대학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나는 우연히 금지된 책들을 발견했다. 도서관 정리 작업에 동원되어 먼지 쌓인 오래된 서적들을 분류하던 중 구석진 선반 뒤편에 숨겨진 듯한 상자 하나를 찾아냈다. 상자에는 1953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고 안을 열어보니 한국전쟁 이전에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서양 철학서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그리고 여러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저서가 일본어와 영어 원서로 보관되어 있었다. 내 손은 떨렸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책들을 몇 권 연구실로 몰래 가져왔고 밤마다 불을 끄고 손전등 불빛으로 읽기 시작했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던 덕분에 칸트와 니체의 사상을 직접 접할 수 있었다. 처음 몇 페이지를 읽었을 때 느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내가 그동안 반동적이라고 비판해왔던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은 단순한 착취 이론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와 이성, 존재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했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며 독립적 사고를 강조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과 초인 사상, 칸트가 강조한 자율적 이성의 중요성은 내가 배워온 모든 것과 정반대였다. 밤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한편으로는 지적 자유와 진리 탐구의 기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이 책들을 읽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나는 즉시 숙청될 것이었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한번 맛본 지적 자유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연구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그 책들을 숨겨두고 낮에는
평소처럼 주체 사상을 강의하고 밤에는 금지된 철학을 공부하는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강의 중에도 자꾸만 서양 철학자들의 말이 떠올랐고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내용이 얼마나 편협하고 독단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강의 중에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인식론을 다루던 중 무심코 칸트의 선험적 종합판단 개념을 언급했고 한 학생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이론이냐고,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당황하며 그저 일반적인 철학 용어라고 얼버무렸지만 그 학생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강의 내용을 철저히 교과서에만 맞추려 노력했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나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분열되어 가고 있었다. 한쪽은 체제가 요구하는 순종적인 교수였고 다른 한쪽은 진리를 갈망하는 진정한 철학자였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평양의 추위는 더욱 혹독해졌고 전기 공급이 불규칙해지면서 연구실에서 책을 읽기도 어려워졌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금지된 책들은 내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 문 너머의 풍경은 내가 살아온 세계와 너무나 달랐다. 나는 이제 단순히 교수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고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갈망은 결국 나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1997년 여름 당 조직부에서 나를 호출했다. 대학 내 보이부 사무실로 가라는 지시였고 그 순간 나는 금지된 책들이 발각된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두 명의 보이부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은 나를 앉히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금지된 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요구한 것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내 학생들 중 사상이 불순한 자들을 색출하고 보고하라는 명령이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는 첩보가 있으니 교수로서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의심스러운 발언이나 행동을 즉시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다. 교육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밀고해야 한다니 이것이 과연 대학인가 싶었다. 보이부 요원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다. 수업 중 질문이 많은 학생, 교과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는 학생, 그리고 가족 배경이 복잡한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라고 했다. 매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태만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나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날부터 강의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감시의 현장이 되었다. 나는 학생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야 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수업 후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정말 반동적인 것인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안에 두 자아가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한쪽은 이 학생을 보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속삭였고 다른 한쪽은 이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있다고 외쳤다. 나는 결국 애매하게 답했다. 자유의지는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집단의 이익을 해친다며 교과서적 답변을 했지만 그 학생의 실망한 눈빛을 보며 나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밤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학생들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로 보이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다고만 적었다. 나는 학생들을 고발할 수 없었고 그들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범죄로 만들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보이부는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고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폭도에서 한 보이부 요원과 마주쳤을 때 그는 나를 노려보며 지나갔고 그 시선에서 나는 명확한 경고를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연구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땀을 흘리며 금지된 책을 읽었고 사르트르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그 문장은 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체제에 순응하며 학생들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내 양심을 지키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평양의 여름 하늘은 뿌옇게 흐렸고 마치 내 미래처럼 불투명했다. 1998년 봄, 내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벌어졌다. 내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하나인 24살의 남학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항상 깊이 있는 질문을 했고 진정으로 철학을 사랑하는 청년이었다. 보이부에서는 그가
중국에서 밀수입된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똑똑하고 순수했던 그 청년이 단지 호기심 때문에 인생 전체를 빼앗긴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만약 금지된 책을 읽는 것이 발각된다면 나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무렵 보이부는 나에게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해왔다. 한 달째 아무런 의미 있는 보고를 하지 않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학과장이 나를 불러 조용히 충고했다. 보이부에서 내 태도를 문제 삼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무언가라도 보고하는 것이 신변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과장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지만 그마저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학과 전체에 문제가 생길까봐 경고하는 것임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다른 교수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가 귓속말로 조심하라고 했다. 최근 대학 내에서 숙청 바람이 불고 있으며 여러 교수들이 사상 문제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곧 조사를 받을 것 같다며 불안해했고 나에게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미리 자수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나는 연구실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금지된 책들을 꺼내 바라보았다. 이 책들은 내게 지적 자유를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는 증거물이었다. 나는 그날 밤 책들을 모두 태워 없앨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주말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학문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는 선택이었고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여기 남아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밀고하며 거짓을 가르치는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었다. 나는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도시를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고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체포된다면 가족 역시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고 그들의 삶도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차라리 내가 혼자 떠나서 먼저 안전한 곳에 정착한 후 언젠가 그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것이 합리화인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김일성 광장의 동상이 멀리 보였고 그 거대한 형상은 나를 내려다보며 심판하는 것 같았다. 결심을 하고 나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1998년 여름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탈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보였다. 북중 국경 지역의 지리, 두만강과 압록강의 상황, 중국 측 경비 상황, 그리고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평양에서 이런 정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대학 도서관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리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북부 지방의 지형도를 조심스럽게 복사했다. 공식적으로는 학술 연구를 위한 자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탈출 경로를 계획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또한 함경북도 출신의 한 동료 교수와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그는 청진 근처에서 자랐고 국경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국경 지역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술에 취해 여러 가지를 말해주었다. 두만강이 가장 얕은 곳은 어디인지, 국경 경비대가 교대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어느 마을에 밀수꾼들이 많은지 등의 정보를 조금씩 수집할 수 있었다. 물론 내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국경 지역의 식량 사정이나 주민 생활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가진 척하며 질문했고 그는 의심 없이 자신이 아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한편 나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탈북에는 브로커 비용과 중국에서의 생활비가 필요했다. 교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개인 과외를 하며 조금씩 현금을 모았다. 당시 북한에서는 달러나 위안화가 암시장에서 거래되었고 나는 몇 달에 걸쳐 200달러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출발 자금으로는 충분할 것 같았다. 돈은 책 사이에 숨겨두었고 아내에게도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다. 아내에게 탈북 계획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반대할 것이 분명했고 만약 실패했을 때 그녀가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여름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접촉을 했다. 대학 근처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중년 남자가 국경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무역회사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밀수와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몇 번에 걸쳐 그와 술자리를 가지며 신뢰를 쌓았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탈북 브로커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잠시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왜 그런 것을 묻느냐고 물었다. 나는 친척 중 한 명이 탈북을 고민하고 있어서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신이 직접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함경북도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탈출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발각된다면 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것이고 가족도 함께 처벌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금지된 책을 읽고 체제에 대한 회의를 품고 탈출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였다. 나는 창밖의 평양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비겁한 도피인지를 말이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1998년 가을 나는 드디어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공식적으로는 함경북도 지역 대학들과의 학술 교류를 위한 출장이라고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목적은 탈출 경로를 직접 확인하고 브로커를 만나는 것이었다. 출장 허가를 받기 위해 학과장을 설득하는 데 2달이 걸렸고 당 조직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야 했다. 평양 주민이 함경북도로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교수라는 신분과 학술 교류라는 명분이 도움이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다. 평양역에서 청진행 기차를 탔을 때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숨겨둔 $200 그리고 국경 지역 지도가 들어있었다. 기차는 낡고 더러웠으며 좌석은 이미 10,000원이어서 복도에 서서 가야 했다. 주변에는 장사를 하러 가는 아줌마들, 친척을 방문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처럼 출장을 가는 간부들이 섞여 있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평양을 벗어나자 창밖으로 황량한 북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다. 옥수수밭은 말라 있었고 마을마다 전기가 끊겨 어두웠으며 사람들은 비쩍 마른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기차 여행은 이틀이 걸렸고 중간에 여러 번 멈춰섰다. 전력 부족으로 기차가 선로 위에서 멈추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승객들은 불평도 하지 못한 채 참고 기다렸다. 밤이 되면 기차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사람들의 숨소리와 기침 소리만 들렸다. 나는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를 반복해서 떠올렸다. 옆자리에 앉은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청진의 학술 교류차 간다고 대답했고 할머니는 자신은 청진에 사는 딸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청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역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리 연락해둔 청진공업대학 기숙사로 가서 짐을 풀었다. 방은 좁고 추웠으며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편히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국경 지역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청진공업대학 철학과 교수들과 만나 학술 토론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시장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 후 나는 시장에서 한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중국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고 국경을 자주 넘나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며칠에 걸쳐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탈북을 고민하고 있으며 브로커를 찾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다고 했다. 단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나는 가지고 온 $200 중 $50를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이틀 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틀 후 약속한 시간에 그 여성을 다시 만났고 그녀는 나를 도심에서 떨어진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다. 해가 완전히 진 밤 8시쯤이었고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네였고 사람들은 촛불과 호롱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후어보았다. 자기소개도 없이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탈북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평양에서 왔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치적 문제에 연루될 위험이 있어서 떠나야 한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다. 평양에서 온 사람은 처음이라고, 보통은 함경도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까지 데려다 주는데 $300, 중국에서 제3국까지 가는 루트를 연결해 주는데 추가로 $500가 필요하다고 했다. 총 $800라는 금액은 내가 가진 돈의 4배였고 나는 당황했다. 지금 당장은 $200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 돈으로는 두만강도 못 건넌다고 최소한 $300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200를 먼저 주고 중국에 도착한 후 나머지를 보내겠다고, 평양에 있는 집과 물건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조건을 제시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가야 하며 그룹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경을 넘은 후에도 절대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 버리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고 $200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돈을 세어보더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나자고, 그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준비물은 간단했다. 검은색 옷, 튼튼한 신발, 최소한의 짐,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그는 특히 강조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았다. 브로커에게 돈을 준 순간부터 나는 이미 범죄자가 되었고 만약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다. 일주일 후면 평양을 완전히 떠날 수 있고 자유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공식적인 학술 교류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마음은 내내 불안했다. 청진공업대학 교수들과 세미나를 하고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탈출 생각뿐이었다. 혹시 브로커가 나를 배신하고 보이부에 신고하지는 않을까? 혹시 함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준비를 했다. 검은색 작업복을 시장에서 구입했고 등산화를 새로 샀으며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1998년 11월 15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약속한 날 전날 밤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비록 그녀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촛불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고 몇 번이나 다시 쓰고 찢어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간단하게만 적었다.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구체적인 이유나 계획은 적지 않았다. 만약 이 편지가 보이부 손에 들어간다면 아내가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평양집 주소를 적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낼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아마도 중국에 도착한 후 누군가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나는 기숙사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배낭 안에는 여벌의 옷 한 벌, 물통, 마른 옥수수떡 몇 개, 그리고 남은 현금 $150가 전부였다. 신분증과 출장증은 가져갈 수 없었다. 국경을 넘으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모든 신분증명 서류를 찢어서 변기에 버렸고 대학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들도 모두 버렸다. 책상 위에 놓인 철학 서적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다. 이 책들을 읽으며 보낸 밤들, 학생들과 나눈 토론들, 그리고 진리를 찾아 헤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다. 밤 11시에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청진 외곽의 한 폐공장 뒤편이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이미 4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브로커와 3명의 탈북자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40대 여성이었고 16살쯤 되어 보이는 딸과 함께였다. 다른 한 명은 30대 남성으로 국경 지역 탄광 노동자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그저 간단한 눈인사만 나누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모아놓고 간단히 설명했다. 지금부터 국경까지 걸어서 이동할 것이며 약 60km 거리라고 했다.
이틀 밤을 걸어야 하고 낮에는 숨어서 쉬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밤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 4명은 일렬로 뒤따랐다. 말은 하지 않았고 발소리만 조용히 땅을 밟았다. 청진을 벗어나자 도로는 피포장 길로 바뀌었고 산길로 접어들었다. 차가운 11월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평양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다.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가? 나는 비겁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앞서가는 모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새벽 4시쯤 우리는 첫 번째 휴식처에 도착했다. 산속의 작은 움막이었고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옥수수떡을 나눠 먹고 몇 시간 잠을 청했다. 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고 계속해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혹시 군인들이나 보위부 요원들이 뒤따라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옆에 누운 탄광 노동자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모녀는 서로를 껴안은 채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배낭을 베개 삼아 눈을 감았고 평양에 남겨둔 가족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과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다시 만날 수 있기는 한 걸까? 다음날 밤에도 우리는 계속 걸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11월 중순의 함경북도는 이미 겨울이었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다. 내가 준비한 옷은 턱없이 부족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16살 소녀는 제대로 걷지 못했고 어머니가 계속 부축해야 했다. 브로커는 쉬지 말고 계속 가야 한다며 재촉했다. 낮에 이동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 밤에 최대한 거리를 벌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힘겹게 발을 옮겼고 때로는 가파른 비탈을 기어올라야 했다. 내 손은 차가운 바위와 나무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새벽녘에 우리는 작은 계곡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시 몇 시간 휴식을 취했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탄광 노동자가 조용히 물었다. 국경까지 얼마나 남았느냐고,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브로커는 오늘 밤 한 번만 더 이동하면 두만강에 도착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듣고 모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브로커는 경고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았다고, 국경 경비대가 순찰하는 지역이니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발각되면 모두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우리는 긴장했다. 그날 낮 동안 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계곡 옆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추위와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군인들의 순찰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고 소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마른 옥수수떡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다. 어머니가 대신 받아 반으로 나눠 함께 먹었고 나에게 고마움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해졌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되자 우리는 마지막 구간을 향해 출발했다. 이제 국경까지는 10km도 남지 않았다고 브로커가 말했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멀리 불빛이 보였다. 국경 초소의 불빛이었고 그곳을 피해 우회해야 했다. 브로커는 손짓으로 지시했고 우리는 그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앞만 보며 걸었다. 죽음과 자유 사이의 경계선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한밤중쯤 우리는 드디어 두만강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멀리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그 강 너머가 중국이었고 자유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기도 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모아놓고 마지막 지시를 했다. 강을 건너는 방법, 중국 쪽에 도착한 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 준비를 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98년 11월 17일 새벽 2시 우리는 두만강으로 내려갔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어둠이 우리를 감싸주었다. 브로커가 앞장서서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을 인도했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그를 따랐다. 강변에 도착하자 얼음이 얇게 얼어있는 것이 보였다.
완전히 얼지 않은 강물이었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브로커가 먼저 신발을 벗고 강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고 그는 조용히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신발을 벗어 배낭에 매달고 바지를 걷어올린 후 강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느껴진 차가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천천히 강을 건넜다. 물의 깊이는 곳곳마다 달랐고 가장 깊은 곳은 허리까지 차올랐다. 소녀는 키가 작아서 어머니가 업고 가야 했다. 탄광 노동자는 배낭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나는 중간쯤에서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물소리가 귀에 들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 국경 경비대가 우리를 보고 총을 쏘지는 않을까? 혹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강 중간쯤에서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 45년을 살아온 그곳과 착별하는 순간이었다.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등이었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브로커가 급히 손짓으로 몸을 낮추라고 신호했다. 우리는 강물 속에 몸을 웅크렸고 목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물에 잠겼다.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추위에 몸이 떨렸다. 소녀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고 어머니가 급히 그녀의 입을 막았다. 순찰등의 불빛이 강물 위를 후고 지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1분인지 10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 불빛이 멀어졌다. 브로커가 다시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고 탄광 노동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브로커는 서두르라며 재촉했다. 아직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중국 공안이 순찰할 수 있으니 빨리 숲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젖은 신발을 신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해방감과 동시에 죄책감,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북한을 떠났지만 아직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숲속으로 들어가 1시간쯤 걸었을 때 브로커는 작은 오두막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중국인 협력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마른 옷과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다.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따뜻한 물을 마시자 비로소 살아난 기분이 들었다. 중국인은 중국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브로커가 통역해 주었다.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밤에 다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바닥에 누웠고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북한을 떠났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중국 땅에서의 첫날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오두막은 중국 연변 지역의 한 농촌 마을 외곽에 있었고 주변에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시로 단속한다고 만약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고 했다. 송환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될 수도 있다는 말에 우리는 오두막 안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밤에만 조금씩 움직이며 생활했다. 중국인 협력자가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를 심양까지 데려갈 것이며 거기서 각자 다른 경로로 흩어질 것이라고 했다. 심양까지는 약 600km 거리였고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검문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것이며 조선족 행세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나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브로커는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된다고 했다. 탄광 노동자는 다행히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고 그가 대표로 말을 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오두막을 떠났다. 밤에 트럭을 타고 이동했고 짐칸에 숨어서 몇 시간을 달렸다. 트럭은 피포장도로를 달렸고 심한 진동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추위는 여전히 혹독했고 트럭 짐칸에는 난방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앉아 체온을 나누며 버텼다. 소녀는 계속 기침을 했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열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약도 없었고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나는 내 옷 한 벌을 벗어 소녀에게 덮어주었고 어머니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새벽녘에 트럭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우리는 다시 다른 안가로 옮겨졌다. 이번에는 조선족 가정의 집이었고 주인 부부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맞아주었다. 그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를 숨겨주는 것이었고 만약 발각되면 처벌받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브로커를 통해 들은 바로는 그들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같은 민족에 대한 동정심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집 지하실에서 며칠을 더 숨어 지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으며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한국 방송을 들었다. 조선족 주인이 라디오를 가져다 주었고 한국의 KBS 국제방송이 잡혔다.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북한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한국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었고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으며 언론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평생 반동이라고 배웠던 남조선은 실제로는 북한보다 훨씬 발전하고 자유로운 사회였다. 라디오를 들으며 나는 눈물이 났다. 내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동시에 한국에 가고 싶다는 갈망이 더욱 강해졌다. 12월 초 우리는 심양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연길역으로 갔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나눠주었고 조선족 행세를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내 가짜 신분증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연변 출신 조선족으로 되어 있었다. 역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고 경찰들이 곳곳에서 순찰하고 있었다.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 경찰이 나를 불러 세우지는 않을까? 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경직되었다. 기차표를 사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다. 브로커가 대신 표를 끊어주었지만 우리는 표를 받을 때 창구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표를 받았고 우리는 대합실로 들어갔다. 대합실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중국어가 사방에서 들렸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탄광 노동자는 신문을 펼쳐 읽는 척했고 모녀는 서로 기대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잡히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1시간쯤 기다린 후 기차가 들어왔고 우리는 탑승했다. 기차는 낡았지만 북한 기차보다는 훨씬 나았다. 좌석도 있었고 난방도 되었으며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중국의 농촌 풍경이 지나갔고 북한과는 확연히 달랐다. 집들은 더 크고 튼튼해 보였으며 도로는 포장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더 잘 입고 있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북한보다 훨씬 부유했다. 이 모든 것이 충격이었고 내가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기차가 한 역에 정차했을 때 갑자기 경찰들이 탑승했다.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방송이 나왔고 승객들은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가짜 신분증을 꺼냈다. 경찰이 내 좌석으로 다가왔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나는 신분증을 건넸고 경찰은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경찰은 나를 쳐다보았고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경찰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다음 승객에게로 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양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오전이었다. 대도시의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높은 건물들이 질비했고 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거리를 오갔다. 평양도 큰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심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역 근처의 한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경로로 흩어질 것이라고 했다. 모녀는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선택했고 탄광 노동자는 중국에 남아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했다. 나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브로커는 한국까지 가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는 어떻게든 가겠다고 고집했다. 심양에서 며칠을 지낸 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급히 여관으로 찾아와 당장 떠나야 한다고 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여관도 곧 수색당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겨 여관을 빠져나왔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거리는 한산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다른 안가로 옮기려 했지만 그곳으로 가는 도중 문제가 생겼다.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났고 경광등이 우리를 비췄다. 브로커는 뛰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제각기 흩어져 달렸다. 나는 어둠 속을 정신없이 달렸다. 뒤에서 경찰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뒤따라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지만 경찰은 계속 뒤쫓아왔다. 나는 한 건물의 뒷골목으로 숨어들었고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겼다. 경찰들이 지나갔지만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참을 그곳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브로커도 다른 탈북자들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되었고 낯선 중국 도시 한가운데 버려진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거리를 헤매며 브로커나 다른 사람들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고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냈고 배가 고팠지만 식당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자 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선족이 많이 산다는 지역을 찾아가려 했고 길을 물어볼 수도 없어 그저 감으로 걸었다. 몇 시간을 걸어 다니다가 한 조선족 식당을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 주인은 중년 여성이었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탈북자이며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내 절박한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느낀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식당 뒷방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었고 며칠 동안 숨어 있으라고 했다. 나는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녀가 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그녀는 다른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다. 하지만 이 브로커는 이전 브로커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한국까지 가려면 1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100달러밖에 없었지만 그는 일단 출발하고 나중에 한국에 도착한 후 갚으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소개해준 브로커는 실제로는 사기꾼이었고 탈북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거나 경찰에 팔아넘기는 자였다. 나는 그 사실을 다른 조선족에게서 우연히 듣게 되었고 급히 식당을 떠나야 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왔고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양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나는 절망 속에서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1999년 새해가 밝았지만 나는 여전히 심양의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하도나 공공건물 화장실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손과 발에는 동상이 생겼고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평양에서 존경받던 대학 교수였던 내가 이제는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음뿐이고 중국에서 붙잡히면 강제 송환될 것이었다. 나는 계속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조선족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내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아챘고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교회에 가보라고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나는 종교가 없었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노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자 작은 조선족 교회가 있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목사님이 나를 맞아주었고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주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정이었다. 목사님은 내 사정을 듣고 교회 지하실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곳에는 나 말고도 5명의 탈북자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다. 한 여성은 가족 전체가 아사 직전이어서 탈북했다고 했고 한 청년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했다. 모두가 북한 체제에 절망했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겪은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한국행 루트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한 루트를 이용하려면 최소 몇 달은 기다려야 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다.
나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목사님은 교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다. 단, 한국에 도착한 후 교회에 기부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을 더 기다렸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교회 일을 도우며 지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성경의 내용이 위로가 되었다. 특히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 같았다. 3월 말 목사님이 드디어 소식을 가져왔다. 한국행 루트가 열렸다고 곧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갈 것이며 여정은 험난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다. 나를 포함해 4명의 탈북자가 함께 가기로 했다. 출발 전날 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나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간절히 빌었다.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1999년 4월 우리는 중국에서 몽골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새로운 브로커가 우리를 이끌었고 그는 이 루트를 수십 번 이용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고 내몽골 지역을 거쳐 몽골 국경으로 갔다. 기차 여행은 이틀이 걸렸고 도중에 여러 번 검문을 받았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다. 브로커는 중국 공안들과 연결이 있는 것 같았고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듯 했다. 내몽골의 풍경은 북한이나 중국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달랐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하늘만 보였고 인간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국경 지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트럭으로 갈아탔다. 트럭은 피포장도로를 달렸고 심한 진동에 몸이 이리저리 튕겼다. 밤이 되자 트럭은 멈췄고 브로커는 여기서부터 걸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으려면 철조망을 통과해야 하며 경비대를 피해 야간에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어둠 속을 걸었다. 초원은 평평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울퉁불퉁했고 자주 넘어졌다. 별빛만이 우리를 인도했고 브로커는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잡았다. 몇 시간을 걸은 후 철조망이 나타났다. 녹슨 철조망이었고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브로커는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벌리고 우리를 하나씩 통과시켰다. 철조망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드디어 중국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몽골 국경경비대에게 잡히면 다시 중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계속 걸었고 동이 틀 무렵 작은 언덕 뒤에 숨어 쉬었다. 몽골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유목민 가족을 만났다. 게르라고 부르는 천막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양과 말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브로커는 그들과 몽골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에게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친절했고 탈북자를 도와주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았다. 우리는 게르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몽골 전통 음식인 양고기와 유제품을 먹었고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유목민 가족은 우리에게 말을 빌려주었고 우리는 말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말을 타본 적이 없었던 나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사흘 동안 초원을 달린 후 우리는 울란바토르 외곽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국 대사관으로 안내했고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깃발은 자유와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다. 우리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고 한국 외교관들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들은 탈북자임을 확인하고 보호 절차를 시작했다. 나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 한국 대사관에서 나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임시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10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신원 확인 절차와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호시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고 처음으로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는 것이었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은 까다로웠다. 한국 정보기관 직원들이 와서 내 신원을 확인했고 탈북 경위를 상세히 물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모든 것을 진술해야 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과 교수였으며 사상 검열과 학생 감시를 강요받았고 학문의 자유가 없어서 탈북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관들은 내가 간첩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고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나는 이해했다. 북한에서 교수 출신이 탈북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신중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한국행이 승인되었다. 나와 함께 몇 명의 탈북자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갈 예정이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드디어 한국에 간다는 설렘과 동시에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엄습했다. 아내와 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 때문에 연좌제로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내가 탈북한 사실이 알려졌다면 그들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짐했다. 한국에 가서 정착하고 언젠가는 그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탈북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듯이 가족 재결합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한국 외교관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했고 몽골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았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나는 정말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창밖으로 몽골의 대지가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풍경을 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비행 시간은 4시간 정도였고 나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너머 어디쯤에 북한이 있을 것이고 내가 살던 평양이 있을 것이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그곳을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련과 그리움 그리고 동시에 체제에 대한 분노와 환멸이 뒤섞여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고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다. 곧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한다는 말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999년 5월 23일 나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으려 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인천국 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다. 1999년 5월 23일 오후 3시 나는 드디어 자유대한민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한국 땅을 밟는 첫걸음마다 감격이 밀려왔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안내했고 별도의 통로로 이동했다. 일반 입국 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통일부 직원들과 만났고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며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공항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고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나는 압도되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높은 아파트 단지들, 밝게 빛나는 간판들, 그리고 잘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충격이었다. 북한에서 남조선은 미국 제국주의에 착취당하는 비참한 곳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번영하고 자유로운 사회였으며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하나원에 도착하자 우리는 각자 배정된 방으로 안내되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는 방이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평양의 교수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가자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밥과 국, 반찬들이 풍성했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담았고 천천히 먹으며 맛을 음미했다. 몇 달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식당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고 모두 비슷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안도감과 감격,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하나원에서의 정착 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국어 교육,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취업 준비, 생활 적응 등 12주 동안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이었고 가치관 자체를 바꿔야 했다. 예를 들어 경쟁과 개인의 자유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사실,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 언론이 독립적이라는 사실 등이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익숙했고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교육 과정 중에 심리 상담도 있었다. 상담사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상담 시간에 처음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가족을 버리고 온 죄책감, 북한 체제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공감하며 들어주었고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많은 탈북자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는 서울로 배정되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와 정착금을 받았고 이제 진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했다. 1999년 8월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파트는 노원구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게는 충분했다.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의 풍경이 보였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고 무엇을 말해도 체포되지 않았으며 어떤 책을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 자립이었다. 45세의 나이에 북한 대학 교수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 대학에서 교수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려웠다. 나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장벽이었고 한국 사회 경험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몇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점점 좌절감이 커져갔다. 정착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다. 결국 나는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은 낮았지만 책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서점 주인은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편견 없이 대해주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일은 단순했지만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서점에서 일하며 한국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여가 시간마다 철학 서적을 읽었고 북한에서 금지되었던 모든 책들을 탐독했다. 하이데거, 피트겐슈타인, 푸코, 데리다 등 현대 철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며 내가 놓쳤던 학문 세계를 다시 탐험했다. 몇 달 후 나는 야간 대학원에 등록했다. 낮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학문을 계속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다. 대학원에서 나는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었고 처음에는 어색했다. 젊은 학생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내 학문적 열정을 인정했고 동료로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세미나에서 발표하며 북한에서 경험한 사상 통제와 철학의 왜곡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이 나만의 독특한 관점이었고 교수님들도 관심을 보였다. 2년 후 나는 석사 학위를 받았고 북한 주체사상의 철학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다. 내가 평생 배우고 가르쳤던 주체사상을 이제는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이 되었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내가 속았던 체제를 객관적으로 해부하고 그 허구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논문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몇몇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나는 서서히 한국 학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통일연구소에서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다. 48세에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2003년 한국에 온 지 4년이 지났다. 나는 통일연구소에서 북한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책으로 가득 찬 서재를 꾸밀 수 있었다. 한국 생활에도 많이 적응했고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도 자연스러웠으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익숙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여러 경로로 가족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에게 연락하고 탈북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수집했다. 몇 달에 걸친 노력 끝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내가 탈북한 후 아내와 아들은 평양에서 쫓겨났고 함경북도의 한 탄광 마을로 추방되었다고 했다. 연좌제로 처벌받은 것이었다. 아내는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으며 아들은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광산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선택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들을 탈북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브로커들과 접촉하고 큰 돈을 모았다. 연구소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저축했고 부업으로 강연도 하며 돈을 벌었다. 2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고 그 돈으로 브로커에게 가족 탈북을 의뢰했다. 브로커는 함경북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렵다고 했지만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했다. 종교가 없었던 내가 이제는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다. 가족이 무사히 탈북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들은 탈북에 성공했지만 아내는 실패했다는 소식이었다. 아들은 중국을 거쳐 지금 태국에 있으며 곧 한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국경경비대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고 했다.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에 나는 무너졌다.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울었다. 50세가 된 남자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자유를 택한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인지, 과연 내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자문했다. 한 달 후 아들이 한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10살 소년이었던 아들은 이제 21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야위고 상처투성이었으며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11년 만의 재회였다. 아들은 북한에서 겪은 고통을 천천히 이야기했고 어머니가 자신을 탈출시키기 위해 희생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체포되면서도 아들에게 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나를 용서했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이제 2025년 나는 71살이 되었다. 한국에 온 지 26년이 지났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북한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길어졌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결혼해서 손자까지 두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손자에게는 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물론 너무 무겁지 않게 희망과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이야기한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라고 답한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북한에 남아 고통받다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고 탈북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준다. 나는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북한학과 통일학을 가르치며 젊은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자유의 소중함을 전한다. 강의실에 서면 평양에서 교수였던 시절이 떠오른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나는 솔직하게 답한다. 논쟁도 하고 때로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학생도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이고 내가 평생 꿈꿔온 교육이다.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학생들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며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느낀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다.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녀를 기억하며 산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놓여있고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고 통일이 되면 그녀의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비록 재회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싶다. 그것이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다. 나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강연과 저술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내 선택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희생시켰다. 진리를 찾았지만 큰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며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고 내가 찾아 헤맨 진리였다. 탈북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의 해방이었고 인간성의 회복이었으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다. 지난 26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이라는 것,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으며 그것은 어떤 체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의 원천이다. 북한에서 온 철학 교수로서 나는 자유와 진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는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통일 연구자로,
그리고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쳤던 교수에서 이제는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지만 아들과 손자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은 평생 계속되는 것이고 나는 아직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해방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탈북민의 진실된 이야기, 자유를 향한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의 희망이 됩니다.